한국이 미국을 우습게 보는 걸 가만히 놔둔다고 트럼프 행정부의 망언이 일파만파 퍼지고 있습니다. 동맹국을 얼마나 무시하면 연이어 말도 안 되는 조건을 내고 있는데요. 한국엔 3,500억 달러를 선불로 내라는 조건을 내걸면서 아르헨티나와는 200억 달러의 계약을 먼저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미국의 압박에 가만히 있을 한국이 아닙니다. 한국 기업들의 반격에 미국 공장이 완전 셧다운되고 말았는데요. 무슨 일인지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을 응원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전 8시 30분 워싱턴 하원 에너지 상무위원회 브리핑룸에서 저는 역사상 가장 어리석은 결정을 내리고 있었어요. 그때만 해도 전혀 몰랐죠. 이 한 줄의 문장이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불러올지 말이에요. 저는 마이클 말릭 하원 에너지 상무위원회 수석 정책 고문이었습니다. 15년간 워싱턴에서 온갖 정치적 풍파를 견뎌온 베테랑이었죠. 그날 아침도 평소와 다름없이 시작됐어요. 커피 한 잔과 함께 브리핑 초안을 검토하고 있었는데 위원장실에서 긴급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말릭, 지금 당장 올라와. 위원장님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단호했어요. 뭔가 중요한 일이 있구나 싶었죠. 위원장실에 들어서자마자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습니다. 평소 온화하던 위원장님의 표정이 굳어 있었거든요. 책상 위에는 각종 보고서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펼쳐져 있었어요. 말릭, 이번 비자 정책 브리핑 때 메시지를 확실히 해야겠어.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메시지 말씀이신가요? 제가 물었죠. 동맹이든 뭐든 예외는 없다는 걸 분명히 해야 해. 특히 한국말이야. 그들이 우리를 너무 우습게 보고 있어. 저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한국이라고요? 그런데 현장에서는 이미 협력이 잘 되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님의 표정이 더욱 굳어졌어요. 협력이라고? 그들이 우리 기술로 돈을 벌면서 비용 몇 푼 아까워하는 게 협력이야? 이번에 확실히 보여줘야 해. 비자 수수료를 1인당 10만 달러로 올리는 거야.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10만 달러요? 그건 너무 과하지 않을까요? 현장에서 일하는 기술자들한테는 엄청난 부담이 될 텐데요. 그게 바로 포인트야. 위원장님이 책상을 탁 치셨어요. 부담을 느껴야 하는 거라고. 그래야 협상 테이블에 나오지. 저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15년간의 경험이 저를 말렸어요. 정치에서는 때로 과감한 결정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알겠습니다. 브리핑 초안에 반영하겠습니다. 제가 답했죠. 그 순간 참모실장이 들어왔습니다. 위원장님, 잠시만요. 현장 쪽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우려? 위원장님이 날카롭게 물었어요. 애리조나 반도체 공장 쪽에서요. 한국 기술진들이 없으면 당장 생산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하네요. 위원장님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기술이 뭔가? 매뉴얼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냐? 한국 사람들이 자기들을 과대평가하고 있어. 참모실장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하지만 현장 책임자들이 직접 보고한 내용인데요. 한국팀의 노하우가 생각보다 중요하다고 하던데요. 정치가 먼저야. 위원장님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현장 리스크는 나중에 생각하면 돼. 지금은 메시지를 확실히 전달하는 게 우선이라고. 저는 그 순간을 지금도 또렷하게 기억합니다. 참모실장의 걱정스러운 표정과 위원장님의 확신에 찬 어조, 그리고 제 안에서 들려오던 작은 경고음. 하지만 저는 그 경고음을 무시했어요. 15년간의 정치적 본능이 저를 다른 방향으로 이끌었거든요. 알겠습니다. 동맹 예외 없음. 비자 수수료 10만 달러로 가겠습니다. 제가 확답했죠. 그렇게 운명적인 한 줄이 브리핑 초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올지 전혀 몰랐어요. 오히려 정치적으로 완벽한 수를 둔다고 생각했거든요. 오후 2시. 브리핑이 끝나고 위원장실을 나서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지역구에서 온 전화였어요. 말릭, 현장 반응 좀 확인해봐. 뭔가 이상한 조짐이 보인다고 하던데. 그 전화를 받는 순간 저는 처음으로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그 전화를 받자마자 저는 곧바로 애리조나 공장 현황을 확인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이런 발표 직후에는 현장이 발칵 뒤집어져야 정상이었거든요. 파업 준비나 항해 전화와 최소한 노조 대표라도 찾아와야 하는데 이상하게도 조용했어요.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섬뜩할 정도였죠. 대시보드를 열어봤습니다. 생산 지표는 정상, 출근율도 평소와 똑같았어요. 심지어 지각이나 조퇴도 없었습니다. 이상했어요. 1인당 10만 달러라는 폭탄급 발표가 있었는데 현장에서 아무 반응이 없다니요. 저는 급하게 현장 책임자 사라 윌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라, 지금 현장 분위기 어때요? 말릭 씨, 정말 이상해요. 사라의 목소리가 당황스러워 보였어요. 한국팀이 너무 조용합니다. 평소보다 더 조용해요. 조용하다는 게 어떤 의미죠? 저는 더 구체적으로 물어봤어요. 보통 이런 정책 발표가 나면 현장에서 난리가 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더 집중해서 일하고 있어요. 장비 점검을 평소보다 더 꼼꼼히 하고 있고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팀 리더한테 직접 이야기 들어봤어요? 네. 아침에 잠시 만났는데요. 그냥 평소처럼 인사만 하고 바로 작업장으로 들어가더라고요. 표정도 평상시와 다를 바 없었어요. 사라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오히려 문서 작업을 더 체계적으로 하고 있어요. 각 장비마다 체크리스트를 새로 만들고 있더라고요. 체크리스트요? 그건 또 뭐죠? 저는 점점 더 궁금해졌어요. 공식 매뉴얼 외에 별도로 만드는 것 같아요. 아주 자세하게요. 온도와 압력 그리고 진동 패턴까지 다 기록하고 있어요. 그 순간 뭔가 찜찜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체크리스트를 새로 만든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었거든요. 특히 이런 상황에서 말이에요. 혹시 그들이 뭔가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건 아닐까요? 저는 몰랐습니다. 그 체크리스트가 얼마나 무서운 의미를 담고 있는지 말이에요. 그건 단순한 업무 정리가 아니라 떠날 사람들이 하는 마지막 정리 작업이었거든요. 오후 4시쯤 실사팀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말릭, 현장 상황이 좀 이상하다고 들었는데 직접 가서 확인해 보는 게 어떨까요? 그럴 필요까지 있을까요? 저는 별로 내키지 않았어요. 현장에 가봐야 뻔한 반응만 보게 될 텐데 굳이 시간을 들릴 이유가 있나 싶었거든요. 아니에요. 이번엔 좀 다른 것 같아요. 실사팀장의 목소리가 진지했습니다. 한국 팀 중에 꼭 만나봐야 할 사람이 있다고 하네요. 누구죠? 한서진이라는 사람이에요. 현장에서 일하는 기술자인데 이 사람 의견을 꼭 들어보라고 하더라고요. 한서진, 저는 그 이름을 처음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인데요? 현장에서 3년째 일하고 있는 기술자예요. 장비 전문가라고 하네요.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 말을 많이 듣는다고 해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굳이 현장까지 가서 기술자 한 명과 이야기할 필요가 있을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뭔가 놓치고 있는 게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알겠어요. 내일 아침에 가보죠. 제가 답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단순한 현장 점검 정도로 생각했어요. 한서진이라는 사람이 제게 얼마나 중요한 깨달음을 줄지는 꿈에도 몰랐죠.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신경이 쓰였습니다. 왜 현장이 이렇게 조용할까요? 보통 이런 정책이 발표되면 항해 전화라도 한 통은 와야 하는데 말이에요. 혹시 제가 뭔가 중요한 신호를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요? 하지만 그때는 아직 몰랐습니다. 진짜 폭풍은 조용한 곳에서 시작된다는 걸 말이에요. 다음날 새벽 6시. 저는 애리조나행 비행기에 몸을 맡겼습니다. 비행기 안에서도 계속 현장 상황이 궁금했어요. 도착하자마자 사라 윌슨과 만났는데 그녀의 첫마디가 인상적이었습니다. 말릭 씨, 정말 와보길 잘했어요. 직접 보셔야 할 것 같아요. 무엇을 봐야 한다는 거죠? 저는 여전히 감이 오지 않았거든요. 한국 팀이 하고 있는 작업 말입니다. 너무 체계적이에요. 마치 뭔가를 준비하는 것 같아요. 공장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조용했지만 그 조용함 속에 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어요. 한국 기술자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었는데 뭔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더 집중해 보였어요. 저기 계신 분이 한서진 씨입니다. 사라가 복도 한켠을 가리켰습니다. 4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남성이 검은색 노트북과 A사 용지 몇 장을 앞에 놓고 뭔가를 적고 있었어요. 한서진 씨, 제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한서진이 고개를 들며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말릭이라고 합니다. 워싱턴에서 왔어요. 어제 정책 발표에 대해 현장 의견을 듣고 싶어서요. 네, 알고 있습니다. 한서진의 대답은 담담했습니다. 그러면서 손에 들고 있던 A사 용지 2장을 제게 건넸어요. 이게 뭔가요? 저는 용지를 받아들며 물었습니다. 현장에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서진이 간단하게 답했어요. 용지 맨 위에 손글씨로 적힌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수율은 신뢰의 속도입니다.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네요. 제가 고개를 갸우뚱하며 말했습니다. 매뉴얼에 없는 변수들이 있습니다. 한서진이 차분하게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이 공장의 장비들은 각각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3년 동안 함께 일하면서 파악한 것들이죠. 예를 들면요. 저는 더 구체적인 설명을 원했습니다. 3호기는 아침 첫 가동할 때 2.3초간 기다려야 합니다. 성급하게 돌리면 베어링에 무리가 가죠. 7호기는
오후 3시쯤 압력이 미세하게 떨어집니다. 정상이니까 당황하지 마세요. 12호기는 냉각수 온도가 23.7도를 넘으면 즉시 하인츠에게 연락해야 합니다. 저는 용지를 다시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정말로 그런 세세한 내용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이런 극도로 정밀한 수치들이 어떻게 가능한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건 매뉴얼에 없는 내용 아닌가요? 네. 매뉴얼에는 없습니다. 한서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람이 기계와 함께 일하면서 터득한 것들이죠. 그 순간 뭔가 섬뜩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정도 수준의 노하우라면 정말 대체하기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아직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기술이란 결국 체계화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이에요. 이런 내용들도 시간이 지나면 매뉴얼에 추가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한서진이 잠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뭔가 깊은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매뉴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계의 소리를 듣는 것이죠. 소리라고요? 네. 각 기계마다 고유한 소리를 냅니다. 건강할 때와 아플 때의 소리가 달라요. 이건 귀로 직접 들어야 알 수 있는 것들입니다. 저는 점점 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기계에게 건강하다 아프다는 표현을 쓴다니요. 이건 너무 추상적인 이야기 같았어요. 용지 하단을 보니 체크리스트가 있었습니다. 각 장비별로 점검 항목이 세세하게 나뉘어 있었는데 공식 매뉴얼보다 훨씬 자세했어요. 이 체크리스트는 왜 만든 건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입니다. 한서진의 대답이 애매했어요. 혹시 모를 상황이라니 무슨 뜻이죠? 하지만 한서진은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미소만 지으며 고개를 살짝 숙였어요. 저는 용지를 다시 한번 훑어봤습니다. 맨 위에 그 문장이 계속 눈에 밟혔어요. 수율은 신뢰의 속도입니다.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그때는 전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용지를 접어서 상의 주머니에 넣으며 저는 이걸 나중에 자세히 분석해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공장을 더 둘러보면서 저는 놀라운 광경들을 목격했습니다. 한서진 외에 다른 한국 기술자들도 각자 특별한 작업을 하고 있었거든요. 젊은 기술자 하나는 8호기 앞에서 30분째 서서 뭔가를 관찰하고 있었어요. 사라가 설명해줬습니다. 저 친구는 김민준이라고 해요. 진동 패턴 분석 전문가인데 귀만으로 기계 상태를 판단할 수 있다고 하네요. 정말이나 싶어서 가까이 가봤습니다. 김민준은 눈을 감고 기계 소리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몇 분 후 그가 메모장에 뭔가를 적더니 미국인 동료 마이크에게 다가갔습니다. 마이크, 이 기계 베어링에 미세한 문제가 있어요. 아직 작동에는 지장 없지만 2주 후쯤 교체가 필요할 겁니다. 마이크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는 거야? 소리가 평소와 0.2% 정도 다릅니다. 김민준이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진동 주기가 미세하게 길어지고 있어요. 마이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소리만 듣고 그런 걸 알 수 있다고? 말도 안 되잖아. 하지만 독일 기술자 하인츠는 달랐습니다. 그는 김민준 옆에서 한참 동안 같이 기계 소리를 들어보더니 감탄했어요. 정말 다르네요. 저는 30년간 이 일을 했지만 이런 차이는 몰랐어요. 어떻게 이런 걸 배운 거죠? 3년간 매일 들었으니까요. 김민준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기계도 사람처럼 컨디션이 있거든요. 아픈 걸 숨기려 하지만 소리로 알 수 있어요. 또 다른 한국 기술자 박성호는 더욱 신기한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그는 온도계 없이도 손으로만 만져서 기계의 정확한 온도를 맞출 수 있었거든요. 하인츠가 테스트해봤어요. 온도계로는 73.4도인데 박성호는 73도에서 74도 사이, 정확히는 73.3도 정도라고 답했습니다. 0.1도 차이였어요.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하죠? 하인츠가 경이로워했습니다. 매일 만져봤으니까요. 박성호가 웃으며 답했어요. 기계마다 열 전달 패턴이 다르거든요. 손으로 느끼는 온도와 실제 온도의 차이를 알게 되는 거죠. 미국 기술자들의 반응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톰이 동료들에게 말하는 걸 들었어요. 쉬워하는 거 아냐? 온도계나 측정기 쓰면 되는데 굳이 손으로 할 이유가 있어? 제프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너무 비효율적이야. 우리한테는 정밀한 장비들이 다 있잖아. 하지만 하인츠가 반박했어요. 장비가 고장나거나 없을 때는 어떻게 할 건가요? 이 사람들은 맨손으로도 정확한 진단이 가능해요. 그게 진짜 기술 아닌가요? 오후 4시쯤. 가장 인상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3명의 한국 기술자가 모여서 조용히 대화하고 있는데 내용이 심상치 않았어요. 이제 정말 정리해야 할 것 같아. 김민준이 말했습니다. 팀장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신뢰가 깨진 상황에서는. 박성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들의 표정에서
결심 같은 게 느껴졌습니다. 화가 나거나 당황한 기색은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뭔가 예상했다는 듯한 준비된 사람들의 침착함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장면이 가장 충격적이었어요. 한서진이 젊은 동료들에게 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배운 것들을 잘 정리해두자. 언젠가 우리 땅에서 써먹을 날이 올 거야. 그 말을 들은 젊은 기술자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절망이 아니라 희망이 보였어요. 마치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사람들 같았습니다. 미국 기술자들은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지만 하인츠만은 달랐어요. 저들은 떠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가 제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보다 훨씬 앞서 있어요. 그렇게 오후 2시쯤 공장을 나서는데 휴대폰에 속보 알림이 떴습니다. 삼성, 미국 추가 투자 보류 검토 중. 제 심장이 순간 철렁했습니다. 그 속보를 보는 순간 저는 모든 것이 달라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삼성이 미국 투자를 보류한다는 건 단순한 경고가 아니었거든요. 이건 진짜였습니다. 급하게 워싱턴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도 계속 뉴스를 확인했어요. CNN, 블룸버그, 로이터까지 모든 매체가 이 소식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주식시장 반응은 더욱 즉각적이었어요. 반도체 관련주들이 일제히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반면 삼성전자는 서울에서 2.1% 상승했습니다. 시장이 벌써 답을 내리고 있는 거죠. 워싱턴에 도착하자마자 위원장실로 직행했습니다. 위원장님은 이미 각종 보고서들을 펼쳐놓고 계셨어요.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말릭, 이게 뭔 상황이야? 삼성이 정말로 투자를 철회한다는 거야? 아직 보류 단계입니다.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답했어요. 이건 협상용 카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협상용 카드라고? 위원장님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주가가 이렇게 흔들리는데 그때 참모실장이 다급하게 들어왔어요. 위원장님, 주지사실에서 전화 왔습니다. 애리조나 주지사가 직접 통화하고 싶다고 하네요. 전화를 받자마자 주지사의 거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도대체 뭘 한 거야? 우리 주 경제가 흔들리고 있다고. 주지사님, 일시적인 현상일 뿐입니다. 일시적이라고? 삼성 공장 건설이 중단되면 우리 주에서 3만 개 일자리가 날아간다고. 그뿐만 아니었습니다. 노조에서도 항해 전화가 빗발쳤어요. 말릭, 조합원들이 난리야. 한국 기업들이 진짜로 떠나면 어쩌자는 거야? 하지만 저는 여전히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분명 블러핑이라고요. 오후 4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어요. 말릭 고문님, 삼성의 투자 보류가 정말 일시적이라고 보십니까? 워싱턴 포스트 기자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물론입니다. 저는 자신 있게 답했어요. 한국 기업들도 결국 미국 시장이 필요합니다. 협상 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고 봅니다. 그럼 비자 수수료 정책에 변화가 있을 건가요? 뉴욕타임즈 기자의 질문이었습니다. 동맹 예외 없음 원칙은 변하지 않습니다. 제가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미국 우선주의에 따른 정당한 정책입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 더 충격적인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현대차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정보였습니다. 참모가 급하게 보고했어요. 현대차 내부에서도 북미 투자 계획을 재검토한다는 회의가 열렸다고 합니다. LG는 어떤가? 제가 물었죠. LG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럽 쪽 투자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하네요. 저는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이건 협상 전술이라고 믿고 있었어요. 그들이 정말로 미국을 포기할 리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날 저녁 늦게까지 각종 분석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월스트리트의 분석가들은 이미 다른 시각으로 보고 있었어요. 골드만삭스 보고서에는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움직임은 단순한 협상 전술을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 정치적 불확실성을 회피하려는 전략적 판단으로 해석된다. 모건 스탠리는 더 직설적이었어요. 미국의 예측 불가능한 정책 변화가 새로운 리스크 요인으로 부상하고 있다. 기업들이 안정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 순간 애리조나에서 받은 한서진의 메모가 떠올랐습니다. 상해 주머니에서 꺼내 다시 읽어봤어요. 수율은 신뢰의 속도입니다. 이제 조금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신뢰가 깨지면 모든 것의 속도가 달라진다는 뜻이었을까요? 하지만 아직도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밤 11시쯤 한국에서 온 소식이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삼성 이사회에서 긴급회의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회의 결과는 다음 날 아침에 발표된다고 했어요. 그날 밤 저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뭔가 큰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한서진이 건넨 그 체크리스트와 메모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다음 날 새벽 5시, 저는 잠에서 깼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잠들지도 못했던 것 같아요. 휴대폰을 확인하니 밤사이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가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확인한 건 애리조나 현장에서 온 사진들이었어요. 사라 윌슨이 새벽 3시에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이걸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사진을 열어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각 생산 라인마다 붙어있는 체크리스트들이 찍힌 사진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보통 체크리스트가 아니었습니다. 손글씨로 빼곡하게 적힌 메모들이 라인마다 붙어 있었어요. 저는 사진을 확대해서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글씨체가 모두 똑같았어요. 한서진의 글씨였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로 세세한 내용들을 어떻게 다 기억하고 있는 건가요? 3년간 매일 이 기계들과 함께 일하면서 하나하나 터득한 것들이었을 겁니다. 급하게 사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라, 이 체크리스트들은 언제부터 붙기 시작한 거죠? 어제 오후부터입니다. 사라의 목소리가 긴장되어 있었어요. 한서진 씨가 각 라인을 돌면서 하나하나 붙이고 있더라고요. 다른 한국 팀원들도 비슷한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들이 뭐라고 하던가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말릭 씨, 이게 좀 이상해요. 뭐가 이상하다는 거죠? 보통 이런 건 회사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만드는 건데 개인이 이렇게 상세하게 만든다는 게 마치 떠날 사람이 하는 인수인계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인수인계. 그들이 정말로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죠. 오전 8시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한국 언론에서 삼성 이사회 결과를 단독 보도한 내용이었어요. 예측 불가능한 파트너와는 지속 가능한 사업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이사회 결론이 나왔다는 것이었습니다. CNN에서도 곧바로 후속 보도가 나왔어요. 정책 불확실성 때문에 투자를 재고한다니요. 오전 10시 위원장실 긴급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참석자들의 표정이 모두 어두웠어요. 말릭, 상황이 우리 예상보다 심각한 것 같은데 위원장님이 무겁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협상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여전히 희망적으로 답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협상 여지라고 참모실장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현대차에서도 같은 움직임 보이고 있다는 보고 받았습니다. LG도 마찬가지고요. 그 순간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애리조나에서 온 전화였어요. 말릭 씨, 큰일 났어요. 사라의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한국팀이 모든 장비에 대한 상세 매뉴얼을 만들고 있어요. 공식 매뉴얼보다 3배는 더 자세한 내용으로요. 매뉴얼을 만든다고요? 네. 그런데 이게 정말 놀라워요. 각 기계의 성격까지 다 적혀 있어요. 성격이라니요? 예를 들어 3호기는 성격이 급해서 재촉하면 삐진다 이런 식으로요. 7호기는 예민해서 큰 소리 내면 안 된다. 이런 것들 말이에요.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기계에게 성격이 있다니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소름이 돋기도 했어요. 이 정도까지 기계를 이해하고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독일 기술자 하인츠는 뭐라고 해요? 그 사람이 더 놀라워하고 있어요. 30년간 이 일을 해왔는데 이런 건 처음 본다고 하더라고요. 한서진 씨가 귀로만 들어도 기계 상태를 파악한다면서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제 전화 내용을 듣고 있었어요. 위원장님의 표정도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사라, 그들이 언제까지 이 작업을 할 예정인지 알아봐요. 저는 애써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이미 거의 끝난 것 같아요. 오늘 오후면 모든 인수인계 자료가 완성될 것 같다고 하네요. 전화를 끊고 나니 회의실 분위기가 싸늘했습니다. 모두들 심각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말릭, 이건 정말 큰일이야. 위원장님이 한숨을 쉬셨습니다. 그들이 진짜로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아직도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게 거대한 블러핑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한서진의 그 꼼꼼한 글씨를 떠올리면 이건 블러핑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5시 30분. 한국팀이 공항으로 떠나기 전 마지막 순간들이 시작됐습니다. 사라로부터 실시간 보고를 받고 있었는데 그 내용이 가슴 아팠어요. 한서진이 새벽 4시부터 공장에 와서 각 기계들을 마지막으로 점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점검하고 있나요? 저는 궁금했어요. 평소보다 훨씬 오래 걸리고 있어요. 사라의 목소리가 숙연했습니다. 각 기계마다 10분씩 서서 뭔가를 중얼거리고 있어요. 손으로 기계를 쓰다듬기도 하고요. 3호기 앞에서는 고생 많았어. 이제 편히 쉬어라고 말하는 걸 들었어요. 7호기에서는 귀를 기계에 대고 한참 소리를 들었고요. 마치 기계가 뭔가 말하는 걸 듣는 것 같았어요. 12호기에서는 아예 안전모를 벗고 이마를 기계에 대더라고요. 정말 친구와 작별하는 것 같았습니다. 미국 동료들도
하나둘 출근하기 시작했어요. 평소보다 일찍 온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다들 한국팀을 배웅하려고 일부러 일찍 온 거죠. 톰이 한서진에게 다가가서 말했어요. 정말 가는 거야? 한서진이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네. 하지만 여기서의 3년은 정말 소중했어요. 여러분과 이 기계들에게서 많이 배웠습니다. 제프도 다가왔어요. 우리가 뭔가 잘못 생각한 건 아닐까? 정치적인 문제와 현장은 별게 아니야. 한서진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신뢰가 깨지면 모든 게 흔들리더군요. 오전 7시. 애리조나 지역 언론사에서 기자가 도착했습니다. 애리조나 리퍼블릭의 경제부 기자였어요. 한국 기술진 철수가 지역 경제에 미칠 파장을 취재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기자가 한서진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어요. 간단한 소감만 부탁드립니다. 애리조나에서의 시간은 제 인생의 소중한 추억이 될 것입니다. 한서진이 차분하게 답했어요. 이곳 동료들은 정말 훌륭한 사람들이고 이 기계들은 잠시 말을 멈추더니 계속했습니다. 이 기계들은 제게 많은 걸 가르쳐줬어요. 떠나는 게 정말 아쉽지만 언젠가 상황이 달라지면 다시 올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 언젠가가 올 것 같지는 않다는 걸 모두가 알고 있었어요. 오전 8시. 버스가 도착했습니다. 한국팀 20명의 짐이 실렸어요. 그들이 3년간 쌓아온 모든 것들이 몇 개의 가방에 담긴 채로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독일 기술자 하인츠가 한서진에게 다가가서 자신의 낡은 작업 수첩을 건넸어요. 30년간 제가 써온 겁니다. 당신만큼은 아니지만 저도 이 기계들을 나름대로 사랑했거든요. 한서진이 깊이 고개를 숙이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늘 들고 다니던 검은 노트를 하인츠에게 건넸어요. 기계들을 잘 부탁드립니다. 이 안에는 매뉴얼에 없는 것들이 많이 적혀 있어요. 그 순간 현장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30명 넘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도 바늘 떨어지는 소리까지 들릴 것 같았어요. 버스에 오르기 직전 한서진이 공장 건물을 마지막으로 돌아봤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생산 라인의 기계들을 하나하나 시선으로 찾아보더군요. 각각에게 무언의 작별 인사를 하는 것 같았어요. 버스가 출발할 때 모든 미국 동료들이 나와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몇 명은 눈물을 흘리기도 했어요. 톰은 이렇게 끝날 줄 몰랐다고 중얼거렸고 제프는 정말 바보 같은 일이다라고 분노했습니다. 버스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아무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그들이 떠난 후 공장은 이상하게 조용했다고 사라가 보고했습니다. 겨우 20명이 빠진 것뿐인데 마치 절반이 비어버린 것 같다고 했어요. 그들이 떠난 다음 날 새벽, 저는 긴장된 마음으로 애리조나 현장 보고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전 7시 정각, 사라에게서 첫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말릭 씨,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야 합니다. 무슨 일이죠? 저는 최악의 상황을 예상하고 있었거든요. 모든 게 정상입니다. 완벽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한국 팀이 없는데도 말입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정말이죠? 아무 문제 없이 돌아가고 있다고? 네, 믿을 수 없을 정도로요. 그들이 남긴 매뉴얼대로 하니까 모든 게 원활합니다. 생산량도 평소와 똑같고 품질 지표도 정상이에요. 안도의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역시 제가 맞았던 거군요. 기술이란 결국 체계화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이 아무리 대단하다고 해도 결국 매뉴얼만 있으면 누구든 할 수 있는 일이었던 거죠. 오전 10시 위원장실에서 긴급 브리핑을 했습니다. 위원장님, 다행히 현장은 아무 문제 없습니다. 정말이야? 위원장님의 표정이 밝아졌어요. 한국팀이 없어도 네. 오히려 더 효율적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자신만만하게 답했습니다. 그들이 남긴 매뉴얼이 워낙 상세해서 누구나 따라 할 수 있거든요. 참모실장도 안도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럼 우리 정책에 문제 없다는 얘기네요. 물론입니다. 저는 확신에 차서 답했어요. 기계는 기계일 뿐입니다. 매뉴얼만 있으면 되는 거였어요. 한국인들이 자신들을 너무 과대평가했던 것 같네요. 그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지만 저는 여유롭게 답할 수 있었어요. 말릭 고문님, 한국 기술진 철수 이후 현장 상황은 어떻습니까? 아무 문제 없습니다. 저는 당당하게 답했습니다. 오히려 더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기술이란 개인의 노하우가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럼 한국 기업들의 투자 철회도 우려할 필요 없다는 건가요? 그들도 결국 돌아올 겁니다. 제가 자신 있게 말했어요. 미국 시장을 포기할 수는 없을 테니까요. 이건 일시적인 감정적 대응일 뿐입니다. 사무실로 돌아와서
참모들과 축배를 들었습니다. 역시 말릭 씨가 옳았어요. 참모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한국인들이 너무 허풍을 떨었나 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도현이 기계에게 성격이 있다고 했던 게 얼마나 우스운 소리였는지 이제야 확실해졌습니다. 그날 저녁 트럼프 대통령에게 자랑스럽게 보고했습니다. 대통령님, 한국인들이 없어도 공장이 완벽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 역시 말릭이야. 한국 놈들이 우리를 우습게 본 거였어. 네, 기계는 기계일 뿐입니다. 매뉴얼만 있으면 누구나 다룰 수 있는 거였어요. 대통령이 만족해했습니다. 저도 뿌듯했죠. 하지만 그 뿌듯함은 하룻밤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사라에게서 긴급 전화가 왔거든요. 말릭 씨,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독일 기술자 하인츠가 뭔가 이상하다고 하는데요. 뭐가 이상하다는 거죠? 저는 아직 잠이 덜 깬 상태였어요. 기계들이 미세하게 떨고 있다고 해요. 0.001% 정도의 아주 작은 진동인데 이게 기계의 신음소리라면서요?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기계의 신음소리라고? 하인츠도 한국인들한테 너무 물들었나 보군요. 그런데 하인츠가 말하길 한서진은 이런 소리를 들을 줄 알았다고 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기계에게 무슨 신음소리가 있겠어요? 저는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공장이 잘 돌아가고 있는데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그날 점심때까지도 모든 지표는 정상이었습니다. 생산량, 품질, 효율성 모든 면에서 완벽했어요. 저는 동료들에게 자랑했습니다. 보세요. 한국팀이 없어도 이렇게 잘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들이 얼마나 자신들을 과대평가했는지 알 수 있어요. 기술이란 결국 매뉴얼화할 수 있는 거였군요. 하지만 그 자신감은 그날 밤까지만 지속됐습니다. 자정이 넘어서 상황이 급변하기 시작했거든요. 새벽 2시 30분 저는 잠에서 깼습니다. 휴대폰이 계속 진동하고 있었거든요. 화면을 보니 애리조나에서 온 긴급 알림이었습니다. 시설 모니터링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보낸 메시지였어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이런 자동 알림은 가끔 오는 거거든요. 보통은 센서 오류이거나 일시적인 현상일 경우가 많았어요. 하지만 뭔가 신경이 쓰여서 원격 대시보드에 접속해봤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그래프를 보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미세한 톱니 모양의 진동 패턴이 계속 누적되고 있었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말이죠. 이상했습니다. 낮에는 분명히 정상이었는데 언제부터 이런 패턴이 나타나기 시작한 걸까 싶었어요. 그래프를 더 자세히 분석해보니 오후 6시쯤부터 미세한 변화가 시작됐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문득 한서진이 건넨 메모가 떠올랐죠. 상의에서 그 종이를 꺼내 다시 읽어봤습니다. 신뢰가 깨지면 변수의 속도가 변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계속 생각해봤는데 지금 화면에 나타나는 패턴과 묘하게 연결되는 느낌이었어요. 새벽 3시 사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라. 죄송한데 현장 상황 좀 확인해 볼 수 있을까? 지금이요? 사라의 목소리가 놀란 듯 했어요. 새벽에 웬일이세요? 시스템에서 이상 신호가 감지되고 있어서 그래. 심각한 수준은 아닌데 그래도 확인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 알겠어요. 지금 바로 공장으로 가보겠습니다. 30분 후 사라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말릭 씨. 정말 이상해요. 뭐가 이상한데? 겉으로 보기엔 아무 문제 없어요. 모든 기계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고 생산도 계속되고 있어요. 그런데 하지만 뭔가 느낌이 달라요. 미세한 진동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하인츠는 뭐라고 해? 하인츠가 더 신경 쓰고 있어요. 어제부터 계속 기계 소리를 듣고 있다면서 뭔가 평소와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여전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기계 소리를 듣는다니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더군요. 기술팀에는 연락해봤나? 네, 새벽이라 아직 답장은 못 받았지만 메시지는 보냈어요. 아마 아침에 답이 올 것 같아요. 오전 8시. 기술팀에서 답장이 왔습니다. 현재 진동 수치는 안전 범위 내입니다. 추세 관찰이 필요하지만 즉각적인 조치는 불효합니다.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역시 기후였군요. 하지만 뭔가 찜찜한 느낌은 지워지지 않았어요. 오전 회의에서 이 내용을 보고했습니다. 새벽에 미세한 진동이 감지됐지만 안전 범위 내라고 합니다. 위원장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한국팀이 없어도 시스템이 잘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네.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자동 모니터링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으니까 큰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후 2시쯤 더 자세한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진동 패턴이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주기성은 없지만 진폭이 서서히 커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기술팀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게 정말 안전한 수준인가?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기술팀장의 답변이었어요. 하지만
패턴이 예상과 다르긴 해요. 어떻게 다르다는 거지? 보통은 진동이 일정한 패턴을 보이는데 지금은 마치 여러 변수가 동시에 작용하는 것 같아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순간 한서진의 또 다른 메모가 떠올랐습니다. 매뉴얼 밖 변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가 말한 변수들일까 싶었어요. 하지만 아직도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오후 6시 진동 주기와 폭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 도달했다는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 되었다는 것이었죠. 사라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현장에서 뭔가 느낄 수 있는 변화가 있나? 글쎄요. 사라의 목소리가 불확실했어요. 미묘하긴 한데 기계들이 평소보다 조금 더 예민해 보여요. 예민하다는 게 무슨 뜻이지? 잘 설명하기 어려워요. 그냥 느낌상 그래요. 하인츠는 계속 뭔가 이상하다고 하고 있어요. 밤 10시. 저는 혼자 사무실에 앉아 모니터링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진동 패턴이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는 게 육안으로도 확인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었어요. 새벽 3시 17분 제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사라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말릭 씨. 큰일 났습니다. 사무기가 갑자기 멈췄어요. 뭐라고요? 저는 잠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갑자기요? 경고등이 켜지면서 완전히 정지했어요. 매뉴얼대로 재시작을 시도해봤는데 작동하지 않습니다.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한서진이 남긴 노트에 사무기에 대한 내용이 있었던 게 기억났거든요. 성급하게 돌리면 베어링에 무리가 간다는 그 문구 말입니다. 하인츠는 뭐라고 해? 하인츠가 어제부터 계속 경고했던 게 맞다고 하네요. 기계의 신음소리를 들었다면서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알았다고 해요. 저는 식은땀이 났습니다. 정말로 기계의 소리를 듣는 사람이 있다는 말인가 싶었어요. 다른 기계들은 어때? 그게 문제입니다. 사라의 목소리가 더욱 긴장됐어요. 7호기에서도 이상한 소음이 나기 시작했어요. 평소와 다른 진동 패턴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제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연쇄 반응이 시작되고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급하게 기술팀에 연락했지만 새벽이라 연결이 안 됐습니다. 오전 6시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새벽 4시 30분 7호기도 완전히 멈춰섰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고 12호기에서도 냉각수 온도가 급상승하고 있다는 보고였어요. 한서진의 노트를 다시 꺼내 확인해 봤습니다. 12호기 냉각수 온도 23.7도 초과시 즉시 하인츠 연락. 정확히 그가 경고했던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오전 7시 현장은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세계 기계가 연쇄적으로 정지하면서 전체 생산 라인이 흔들리기 시작했거든요. 전력 시스템도 불안정해지고 있었어요. 말릭 씨. 이건 도미노 현상 같습니다. 사라의 절규가 들렸습니다. 하나가 멈추니까 다른 것들도 연달아서 공장 전체가 마비될 수 있어요. 저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수십 조 원짜리 장비들이 고철덩어리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온몸이 떨렸어요. 매뉴얼에는 이런 상황에 대한 대처법이 없나? 없습니다. 사라가 단호하게 답했어요. 이런 연쇄 고장은 상정되어 있지 않아요. 각각의 기계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있지만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복합 상황은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한서진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매뉴얼 밖 변수가 있다던 그 말이 이런 뜻이었구나 싶었어요. 오전 8시 위원장님께 직통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말릭, 뉴스에서 뭔 소리냐? 공장이 멈췄다고? 일시적인 문제입니다. 저는 애써 침착하게 답했어요. 곧 해결될 것 같습니다. 일시적이라고? 위원장님의 목소리가 격해졌습니다. 전 세계가 지금 우리를 비웃고 있어. 한국인 몇 명 나갔다고 공장이 멈춰? 어떻게 된 거냐고? 저는 제대로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해결 못하면 당신은 해고다. 알겠나? 전화가 거칠게 끊어졌습니다. 내일 아침까지라니요. 상황은 더욱 절망적이 되어갔습니다. 미국 기술자들로는 해결이 불가능해 보인다는 보고가 계속 올라왔거든요. 한서진이 남긴 노트들을 봐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복잡하고 세밀해서 따라하기 어렵다는 거죠. 독일 기술자 하인츠마저 포기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한서진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쫓아낸 건 단순한 기술자들이 아니었다는 걸 말이에요. 기계의 혼을 읽을 줄 아는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그들은 정말로 기계와 하나가 된 사람들이었던 거죠. 오후 2시 마지막 희망마저 꺾이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냉각 시스템까지 연쇄적으로 오작동을 시작했다는 것이었어요. 이제 정말로
공장 전체가 위험해질 수 있다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봤습니다. 미국 내 다른 반도체 기업들에게 기술자를 빌려달라고 요청했지만 모두들 차갑게 거절했어요. 장관님이 만드신 문제 아닙니까? 스스로 해결하시죠. 실리콘밸리의 거물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로버트, 당신이 자초한 일이야. 우리가 왜 뒤치다꺼리를 해줘야 하지? 정치인들은 더 잔혹했습니다. 이건 당신의 정책 실패 아닙니까? 책임지세요. 저는 완전히 고립됐습니다. 그러던 중 마지막 희망이 떠올랐습니다. 직접 한서진에게 연락하는 거였죠. 한국에 있는 그의 연락처를 구하는 데만 반나절이 걸렸습니다. 드디어 한서진의 연락처를 구했습니다. 한국 시각으로는 밤 11시였지만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거든요.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한서진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한서진 씨, 저는 마이클 말릭입니다. 워싱턴에서 전화드리고 있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 말릭 고문님이시군요. 무슨 일로 연락하셨나요? 그 담담한 어조가 오히려 더 서늘하게 느껴졌습니다. 한서진 씨, 부탁이 있습니다. 저는 목소리가 떨리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공장이 멈췄습니다.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한서진의 답변이 너무 담담했습니다. 마치 이미 예상하고 있었다는 듯이 말이죠. 제발 돌아와 주십시오. 뭐든 다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애원했습니다. 미국의 정책 고문이 한국인 기술자에게 애원하고 있었던 겁니다. 비자 수수료는 없던 일로 하겠습니다. 오히려 보상을 해드리겠습니다. 연봉도 2배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니, 3배로도 가능합니다. 저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주택도 제공하고 자녀 교육비도 모두 대주겠습니다. 미국 영주권도 즉시 발급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한서진은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말릭 고문님,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희는 이미 결정했습니다. 결정이라니 무슨 결정 말입니까? 제 목소리에 절망감이 묻어났어요. 평택에서 새 출발을 한다는 결정입니다.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평택, 그곳에서 새로운 공장을 짓고 있다는 소식은 들었지만 정말로 그들이 미국을 완전히 포기한다는 뜻일까요? 한서진 씨,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이번엔 정말 달라질 겁니다. 저는 필사적이었습니다. 말릭 고문님, 신뢰라는 건 한 번 깨지면 다시 붙일 수 없습니다. 한서진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단호함이 스며 있었습니다. 이미 금이 간 신뢰라는 기초 위에 다시 집을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하지만 한서진 씨, 우리가 함께 일했던 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었어요. 3년 동안 서로 믿고 의지했던 관계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아픈 겁니다. 한서진이 처음으로 감정을 드러냈습니다. 3년 동안 쌓은 신뢰를 하루 만에 무너뜨리신 건 고문님이십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정치적 결정이었습니다. 정치적 결정이라고요? 한서진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감정이 섞였습니다. 저희를 정치적 도구로 본 거군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게 사실이었거든요. 말릭 고문님,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한서진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공장을 위해 전화하신 겁니까? 아니면 고문님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전화하신 겁니까? 그 질문이 제 급소를 정확히 찔렀습니다.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어요. 사실 저 자신도 알고 있었거든요. 공장보다는 제 자리가 더 걱정이었다는 걸 말입니다. 답이 없으시네요. 한서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럼 저도 답을 드리죠. 저희는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우리 땅에서 우리의 방식으로 우리가 믿는 가치대로 일할 겁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변덕에 휘둘리지 않는 곳에서 말입니다. 통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전화기를 들고 서 있었어요. 뚜뚜뚜 하는 신호음만 계속 울릴 뿐이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모든 게 끝났다는 걸 말이죠. 한서진의 마지막 질문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공장을 위해서인가? 자리를 위해서인가? 저는 정직하게 답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답하고 싶지 않았다는 게 맞겠죠. 그 순간 또 다른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인텔에서였어요. 죄송하지만 저희도 바쁩니다. 고문님이 만드신 문제 아닙니까? 스스로 해결하시죠. 전화가 뚝 끊어졌습니다. AMD에도 연락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어요. 고문님, 저희가 왜 도와드려야 하죠? 한국인들을 쫓아낸 건 저희가 아니잖아요. 퀄컴에서는 아예 전화를 받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가장 아끼던 후배 정치인마저 등을 돌렸어요. 형님, 이번 일은 너무 성급하셨어요. 저도 어쩔 수 없습니다. 완전히 고립된 상황에서 저는 혼자 사무실에 앉아 한서진이 건넨 그 노트를 다시 꺼내봤습니다. 수율은 신뢰의 속도입니다. 신뢰가 깨지면 변수의 속도가 변합니다. 이제야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신뢰를 잃으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는 걸 말이죠. 새벽 4시 저는 사임서를 쓰다가 멈췄습니다. 마지막 희망이 하나 더 있었거든요. 비자 수수료 정책을 원래대로 되돌리는 것이었습니다. 새벽 5시 저는 긴급 브리핑 초안을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동맹국과의 협력 강화를 위해 비자 수수료 정책을 재검토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글을 쓰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미 늦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전 8시 참모들을 긴급 소집했습니다. 모두들 밤새 뉴스를 봤는지 얼굴이 어두웠어요. 비자 수수료를 원복하는 브리핑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서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원복이라고요? 참모 중 한 명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그럼 우리가 항복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까요? 항복이든 뭐든 상관없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답했어요. 지금은 공장을 살리는 게 우선이니까요. 하지만 참모실장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말릭 씨, 이미 늦었을 수도 있어요. 무슨 뜻이죠? 한국에서 온 소식인데 평택 공장 건설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합니다. 이미 부지 정리도 끝나고 기초공사에 들어간다고 하네요.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기초공사라니 그들이 정말로 돌아올 생각이 없다는 뜻 아닌가 싶었어요. 그래도 시도해봐야 합니다. 저는 애써 희망적으로 말했어요. 원복 발표를 하면 협상 여지가 생길지도 모르니까요. 오전 11시 브리핑 발표를 앞두고 있었는데 충격적인 소식이 날아왔습니다. 주요 고객사 중 하나인 애플에서 긴급 성명을 발표한 것이었어요. 공급망 안정성을 위해 예측 불가능한 리스크를 회피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곧 알 수 있었어요. 애플이 미국 공장 대신 다른 공급처를 찾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테슬라에서도 비슷한 발표가 나왔습니다. 정치적 변동성이 큰 지역의 공급업체 의존도를 줄이겠다는 공식 입장이었어요. 정치적 변동성이라니 그게 바로 우리를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참모가 급하게 달려와서 보고했어요. 말릭 씨,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뭐가 또 문제라는 거죠? 구글에서도 반도체 조달 계획을 변경한다고 발표했어요. 예측 가능한 파트너와의 장기 계약을 우선시하겠다고 하네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원복 발표는 오히려 우리의 약점을 드러내는 일이 될 것 같았어요. 정책이 하루아침에 바뀔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니까요. 브리핑을 취소해야 할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기자들이 모여 있었고 취소하는 것도 또 다른 혼란을 불러올 것 같았어요. 정오 12시 결국 브리핑을 진행했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어요. 말릭 고문님, 이번 정책 변경이 애리조나 공장 사태와 관련이 있습니까? 워싱턴 포스트 기자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답하려 했어요. 정책은 지속적으로 검토되고 보완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목소리에 확신이 없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그럼 한국 기업들이 돌아올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CNN 기자의 질문이었습니다. 협상의 여지는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저는 애매하게 답할 수밖에 없었어요. 사실 확신할 수 없었거든요. 브리핑이 끝나고 나서 더 절망적인 소식들이 계속 들어왔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미국의 예측 불가능한 정책이 신뢰도를 크게 손상시켰다는 분석 기사를 냈어요. 파이낸셜 타임즈는 더욱 직설적이었습니다. 정책 일관성 부족이 미국을 투자 기피 지역으로 만들고 있다는 제목의 사설이었어요. 오후 3시 가장 치명적인 타격이 날아왔습니다. 유럽연합에서 공식 성명을 발표한 것이었습니다. 예측 가능하고 일관된 정책을 제공하는 이유가 한국 기업들에게 더 나은 파트너가 될 것이라는 내용이었어요. 이건 노골적으로 우리를 겨냥한 메시지였습니다. 독일 총리까지 나서서 한국은 약속을 지키는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라고 발언했어요. 프랑스 대통령도 유럽은 변덕스러운 정치적 결정을 하지 않는다고 맞받아쳤습니다. 저는 사무실에 혼자 앉아 있으면서 모든 게 끝났다는 걸 느꼈어요. 원복 발표는 오히려 우리의 무능함만 부각시킨 꼴이 되었습니다. 신뢰는 한 번 잃으면 되찾기 어렵다는 한서진의 말이 뼈저리게 와닿았어요. 그날 저녁 뉴스에서는 평택 공장 건설 현장이 생중계되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크레인들이 철골을 들어올리는 모습이 화면에 나왔어요. 희망에 찬 한국 기술자들의 얼굴과 대조적으로 워싱턴은 정적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날 밤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새벽 5시쯤 되어서야 눈을 붙였는데 7시에 휴대폰 알림 소리에 깼어요. 한국 현지 뉴스 생중계 알림이었습니다. 평택 공장 건설 현장에서 첫 번째 철골이 올라간다는 내용이었죠. 화면을 켜보니 새벽 안개가 걷히면서
거대한 건설 현장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수백 명의 작업자들이 각자 자리에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 중심에서 거대한 크레인이 천천히 철골을 들어올리고 있었습니다. 팀장님, 첫 번째 철골이 올라갑니다. 젊은 기술자가 외쳤습니다. 그 순간 현장 곳곳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어요. 수백 명의 기술자들이 하늘로 올라가는 철골을 바라보며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들의 얼굴에서 희망과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완전히 다른 세상의 이야기 같았습니다. 카메라가 줌인되면서 한 사람의 뒷모습이 잡혔습니다. 안전모에 작은 마킹이 보였는데 그게 애리조나에서 봤던 그 표식과 똑같았어요. 화면 하단에 자막이 떴습니다. 전환 투입 기술 리드. 한서진,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한서진이 후배들에게 말하는 모습이 화면에 잡혔어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공장이 아닙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힘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기술의 독립선언입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고 우리 방식대로 일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드는 겁니다. 젊은 기술자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들은 미래에 대한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이런 곳에서 일할 수 있다는 게 자랑스럽습니다. 한 젊은 여성 엔지니어가 말했습니다. 정말로 우리만의 방식으로 할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한서진이 미소를 지었어요. 기계와 대화하고 기계의 마음을 읽고 기계와 함께 성장하는 우리만의 방식으로 말입니다. 미국에서는 그런 것들이 인정받지 못했지만 여기서는 다를 겁니다. 카메라가 건설 현장을 한 바퀴 돌면서 전체 규모를 보여줬습니다. 정말 거대했어요. 세계 최대 규모가 될 것이라는 말이 허풍이 아니었습니다. 현장 곳곳에서 최첨단 장비들이 설치되고 있었고 기술자들이 설계도를 들고 열심히 논의하고 있었어요. 이곳에 세워질 공장은 세계에서 가장 첨단 시설이 될 것입니다. 한서진이 카메라를 향해 말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존중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변덕에 휘둘리지 않고 우리의 철학과 가치를 지키면서 일할 수 있는 곳이죠. 한편 저는 워싱턴의 초라한 사무실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정적만이 흐르고 있었어요. 세계 언론의 반응은 더욱 뜨거웠습니다. CNN에서는 특집 프로그램을 방송했어요. 한국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투자 철수가 아니다.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십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 것이다. BBC는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코리안 프리미엄이라는 새로운 용어가 등장했다.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한국 기업과 파트너십을 맺고 싶어하는 국가들이 급증하고 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로이터의 보도였습니다. 미국의 예측 불가능한 정책 변화가 아메리칸 리스크라는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냈다. 이제 기업들은 미국 투자 시 정치적 불확실성을 주요 리스크 요인으로 고려해야 한다. 독일 총리가 직접 나서서 한국 기업들을 환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한국은 약속을 지키는 파트너입니다. 우리는 그런 파트너를 원합니다. 프랑스 대통령도 마찬가지였어요. 한국 기업들이 보여준 원칙과 일관성은 유럽이 추구하는 가치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심지어 일본까지 나섰습니다. 한국의 기술력과 신뢰성은 아시아 전체의 자산입니다. 저는 이 모든 소식을 보면서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압박하려다가 오히려 그들을 세계의 중심으로 밀어준 격이 되었다는 걸 말이에요. 오후 2시 평택 현장에서 기공식이 열렸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직접 참석했고 전 세계에서 온 기업인들과 언론인들이 모였어요. 한서진이 대표로 연설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시작하는 것은 단순한 공장 건설이 아닙니다. 신뢰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미래의 시작입니다. 기술은 돈으로 살 수 있지만 사람의 마음과 신뢰는 돈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증명할 것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 박수 소리가 TV를 통해 제게도 전해졌죠. 저는 그 순간 모든 것을 잃었다는 걸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평택의 철골이 하늘로 올라갈 때 제 모든 것은 땅으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빈 사무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모든 참모들이 떠났고 위원장님도 더 이상 제게 연락하지 않았어요. 책상 위에는 사임서 한 장만 놓여 있었습니다. 서명만 하면 끝나는 일이었죠. 하지만 펜을 잡기 전에 저는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모든 경험에서 배운 것들을 남겨두는 것 말입니다. 누군가는 이 실패에서 교훈을 얻어야 했거든요. A사 용지 한 장을 꺼내어 2줄을 적었습니다. 첫 번째 줄은 한서진이 처음 건네준 그 메모에서 가져온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줄은 제가 이 모든 과정에서 깨달은 것이었습니다. 간단한 2줄이었지만
이 안에 모든 것이 담겨 있다고 생각했어요. 한서진이 말했던 것처럼 수유, 즉 성과는 신뢰라는 토대 위에서만 나올 수 있다는 것 말입니다. 그리고 제가 뼈저리게 깨달은 것처럼 신뢰는 통제하거나 조작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 모든 정책이 전제해야 할 기초라는 것이죠. 컴퓨터 화면에는 여전히 평택 공장 건설 현장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밤임에도 불구하고 조명을 켜고 24시간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어요. 한국 기술자들의 얼굴에서는 피로보다는 희망이 더 크게 보였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었던 거죠. 반면 워싱턴은 깊은 정적에 빠져 있었습니다. 국회의사당의 불빛만이 어둠 속에서 외롭게 빛나고 있었어요. 제가 그토록 지키려 했던 권력과 지위가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 새삼 느꼈습니다. 사임서에 서명을 했습니다. 마이클 톰슨. 15년간 사용해온 이 이름이 마지막 공식 문서에 적히는 순간이었어요. 내일이면 모든 언론이 제 사임 소식을 다룰 것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제가 남긴 이 두 줄의 문장이었습니다. 언젠가 누군가가 이 메모를 보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랐어요. 새벽 4시 마지막으로 애리조나 현장 상황을 확인해 봤습니다. 여전히 복구되지 않고 있었어요. 한국 팀이 없는 공장은 정말로 혼이 빠진 듯 했습니다. 매뉴얼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무수히 많은 변수들이 있었던 겁니다. 한서진이 말했던 기계의 성격이 정말로 존재한다는 걸 이제야 인정할 수 있었어요. 그들이 3년 동안 쌓아온 것은 단순한 기술적 노하우가 아니라 기계와의 교감이었습니다. 그런 것들은 돈으로 살 수도 없고 하루아침에 대체할 수도 없는 것이었죠. 사무실을 나서면서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봤습니다. 15년간 제 인생이었던 이곳을 떠나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적어도 진실을 깨달았으니까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면서 휴대폰으로 평택 소식을 다시 확인해봤습니다. 철골 설치가 계속 진행되고 있었고 한서진이 젊은 엔지니어들과 함께 설계도를 검토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의 표정에서는 평온함과 확신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변덕에 휘둘리지 않아도 되는 자유로운 모습이었죠. 주차장에 도착해서 차에 앉았습니다. 시동을 걸기 전에 한서진이 건네준 그 원래 메모를 다시 꺼내봤어요. 수율은 신뢰의 속도입니다. 매뉴얼 밖 변수가 있습니다. 신뢰가 깨지면 변수의 속도가 변합니다. 이제야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신뢰를 잃는 순간 모든 것이 예측 불가능해진다는 것 말입니다. 그리고 그 예측 불가능함은 결국 모든 시스템을 무너뜨린다는 것도요. 집으로 향하는 길에 라디오를 켰습니다. 아침 뉴스에서는 여전히 평택 공장 소식을 다루고 있었어요. 신뢰 기반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한국형 기술 독립의 상징이라는 표현들이 나왔습니다. 오늘의 패배가 내일의 교훈이 되기를 바라며 저는 조용히 워싱턴을 떠났습니다.